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졸업식 날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지방의 작은 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던 시기였지만 저희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오빠는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못 이기는 척 보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졸업식 날 운동장에 모인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행에, 누군가는 관공서.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네, 지원하겠다며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죠. 저는 그날 혼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작지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길을 찾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어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방이었지만 그곳이 제 독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넌 할 수 있어.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여상 출신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구직 활동 끝에 저는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오퍼상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퍼상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무역 중개업체입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거래를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와 물류를 처리하는 일이죠. 복잡한 서류 작업과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한 업무였고 상고 출신인 제게는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자세를 고쳐보고 인사말을 연습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김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십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회사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상 4개가 놓인 작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5명뿐인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김지연 씨죠? 어서 오세요.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 작은 책상이었고 낡은 컴퓨터 한 대와 전화기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일단 이 서류들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일링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갔습니다. 첫날은 주로 서류 정리와 파일링 그리고 회사 시스템을 익히는 데 보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을 청소하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내라고 대답하며 열심히 했죠. 특히 저는 서류 작업에서 제 강점을 발휘했습니다. 상고에서 배운 간단한 회계와 서류 처리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수출입 서류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생명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 씨, 서류 처리 정말 꼼꼼하네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사장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작은 성과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어갔습니다. 신입이었지만 업무 파악이 빨랐고 거래처와의 전화 응대도 능숙해졌어요. 사장님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을 제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고시원에서 벗어나 제 공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비록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제 성취의 증거였어요. 원룸 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날 밤,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 진짜 해냈어. 서울에서 내 집을 얻었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도 우시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다 컸네 하시면서요.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중견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월급도 조금씩 올랐고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는 작은 노트에 제 꿈들을 적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중국 쪽 거래처에서 급하게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오전 내내 그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일하던 중 사장님이 제 책상으로 오셨어요. 지연 씨, 오후에 거래처 직원 한 분이 오실 겁니다. 신규 거래 건으로 서류 확인하러 오시는데 내가 외근을 나가야 해서 그쪽 응대 좀 부탁할게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을 정리하고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오후 2시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무역 김준호입니다. 그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남자 김준호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했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보통이었고 네이비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집중력 있고 예리한, 하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여기 담당자 김지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 제가 놓칠 뻔한 작은 오류까지 발견해냈어요. 여기 이 부분 HS 코드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어디 보겠습니다. 아, 맞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중간에 차를 한잔하자며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조금씩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지연 씨는 이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짧으신데 업무 파악이 정말 빠르시네요.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칭찬에 제 얼굴이 빨개졌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고 저는 그날 일을 금방 잊었어요. 그저 거래처 직원 한 명을 만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업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서류 확인이나 물류 스케줄 조율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연락의 빈도가 잦아지고 내용도 조금씩 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점심 드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소소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거래처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업무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가까운 카페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분기 거래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물류 루트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서울 사람이 아니시죠? 말투에서 느껴져요. 네,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상경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서울 와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고 적절한 질문도 던져주었죠.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부산 출신인데 대학 때 서울로 왔거든요.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고향은 부산이시네요? 그렇게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 문 닫는 시간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연 씨. 다음에 또 이렇게 차 한잔하면 좋겠네요. 업무 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업무 빼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 커피 한 잔,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 그리고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까지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배려심이 깊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무엇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대한무역에서 영업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졸인데도 이렇게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다니. 그의 칭찬은 언제나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칭찬 속에 이미 고졸인데도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교제 6개월쯤 되었을 때 준호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준호의 부모님은 서울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꽤 크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준호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첫인상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던 지연이에요.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인사는 받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해서 갔는데 어머니의 표정에서 만족스러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 아버지도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나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셨죠.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아버지, 차라도 내오지.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고 아버지는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지연 씨라고 했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6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여자상업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실망과 경멸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고졸이라고? 네. 준호야, 너 이 친구 고졸이라는 거 알고 사귄 거야? 어머니, 그게 뭐 중요해요. 지연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준호가 저를 감싸주려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해? 요즘 세상에 고졸이 어디 있어? 준호, 너 대학원까지 나온 애가 고졸하고 사귄다고?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계속 저를 변호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죠. 결국 그날 저녁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일찍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준호가 바래다 준다며 따라 나왔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눈물을 참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죠. 왜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내 일을 제대로 해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자마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구나 싶기도 했죠.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셔서. 하지만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준호 씨,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사귀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지연이를 알아보실 거야. 지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이야. 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와 만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교제 1년 6개월이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부모님도 이제는 조금 누그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내 가정을 꾸릴 수 있구나. 준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제게 불만을 표시했어요. 혼수는 얼마나 준비할 건가요? 예물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친정이 변변찮으니 우리가 다 준비해줘야겠네. 매번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친정 부모님은 제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비록 형편이 어려웠지만 최대한 혼수를 준비해 주셨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시집가서 고생 좀 하더라도 참고 살아라. 여자는 인내가 미덕이란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시댁에서는 큰 웨딩홀을 원했지만 저희 형편에 맞게 작은 예식장에서 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죠. 아이고, 이런 작은 데서 결혼식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괜찮아. 우리만 행복하면 되라고 속삭여 주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바다를 보며 준호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어떤 가정을 꾸릴지 계획했죠. 지연아, 나는 내가 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능력 있는 사람이 일 안 하는 건 아깝잖아. 정말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 그만두길 바라시던데.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지연이는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게 맞아. 그때의 준호는 정말 제 편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남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전세로 얻은 곳이었는데 시댁에서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더 많은 간섭이 따라왔죠. 아파트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가구는 이 브랜드로 사야지.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결정하셨어요. 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말씀 좀 들어드려.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결혼 후에도 저는 오퍼상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안일을 해야 했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야 했죠. 시댁 방문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매번 가면 시어머니는 제게 온갖 일을 시키셨어요. 며느리, 부엌 좀 정리해줘. 설거지 좀 해줘. 이거 좀 닦아줘. 친정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시킨 적 없는 일들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셨어요. 준호의 형수나 동생들은 그냥 TV를 보며 쉬는데 저만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했죠. 고졸 출신이 시집이라도 잘 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친척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제 학력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다른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고졸이라고 말하며 저를 낮춰보셨죠. 준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려.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변해갔어요.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점점 차갑고 무심해졌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했죠. 준호 씨,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알아서 해.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도 공유하고 서로의 하루를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신혼 초기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 준호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어요.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거였죠. 지연아,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해. 그러려면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데 집안일 좀 부탁할게.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저는 준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어요. 남편이 성공하면 우리 가정도 안정될 거라고 믿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시중을 들었어요. 준호는 점점 바빠졌고 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았죠. 준호 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넌 신경 쓰지 말고. 대화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헌신했어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렸고 영양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고 아침 일찍 나갈 때는 도시락을 싸주었죠. 내가 지금은 바쁘지만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조금만 참아줘. 준호의 말을 믿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는 승진 후 더 바빠졌고 저는 더 외로워졌죠. 시댁의 압박도 심해졌어요. 며느리, 아직 아이 소식은 없고?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뭐 하는 거야?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병원에 가봤어? 시어머니는 아이 문제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저는 부부 관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너무 바빴고 집에 와서는 지쳐서 바로 잠들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할 수는 없었죠. 말해봤자 제 탓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자가 매력이 없으면 남자가 관심을 안 가지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었어요. 결혼 후 업무 강도는 그대로인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죠. 점심시간에는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자는 날이 많았고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지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사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집과 회사, 시댁을 오가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해. 이 결혼을 성공시켜야 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준호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다며 준호를 칭찬했고 친척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죠. 준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부장까지 올라가다니. 역시 명문대 나온 사람은 다르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성공 뒤에는 저의 헌신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호야, 내가 성공한 건 다 내가 너를 잘 키워서야. 그리고 우리 집안 배경도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3년 동안 헌신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준호 씨 성공에 도움이 안 된 걸까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움됐지. 그럼 왜 아무도 제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파티에서 저는 그냥 없는 사람 같았어요. 지연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준호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고마워한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저녁 준비 안 했어? 오늘 뭐 먹으려고? 와이셔츠 다림질 아직 안 했네. 내일 회의 있는데. 집 좀 깨끗하게 치워. 어수선하잖아. 준호의 말투가 점점 명령조로 변했어요.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준호 씨, 요즘 저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소리야? 바빠서 그래.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지 마. 트집이 아니라 저는 그냥 대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잖아요.
대화? 지금 내가 대화할 여유가 있어 보여? 회사 일로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준호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의 압박도 계속되었어요. 특히 아이 문제는 더 심해졌죠. 며느리, 병원 가봤어? 도대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우리 준호는 문제 없을 텐데. 혹시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저는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죠. 하지만 그 결과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럼 준호한테도 검사 받으라고 해야겠네. 하지만 준호는 검사를 거부했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냥 때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아이 가질 타이밍이 아니야. 일에 집중해야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댁에서는 아이를 재촉하는데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니. 이 모든 게 제 탓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수군거렸고 남편은 저를 외면했죠. 그렇게 4년째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 알림이 떴던 거죠.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지? 수진이라는 사람은 회사 사람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 씨, 수진이라는 사람, 회사 사람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내 핸드폰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알림이 떠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 회사 후배야.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고. 그렇구나.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준호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고 잠잘 때도 뒤집어 놓았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준호가 갑자기 출근한다고 했어요. 주말인데 무슨 일이 있어요? 긴급 회의. 오후에는 돌아올게. 하지만 준호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났어요. 회의 끝나고 팀원들이랑 술 한잔 했어. 그렇구나.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방식이 냉담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요리 좀 제대로 해. 매일 똑같은 반찬만 나오네.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관리 좀 해.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요리를 좋아했고 제 모습을 예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불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당장 집에 와.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시댁으로 갔죠.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준호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 너 준호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가 지금 모르는 척하네. 준호야, 내가 직접 말해.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움만 있었죠. 지연 씨, 우리 이혼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너 때문에 우리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집안일도 했고 아이도. 아이는 저한테 문제가 없다고 병원에서. 닥쳐. 변명은 그만하고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준호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위자료는 적당히 드릴게요. 준호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결혼 생활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실수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고졸하고는 안 맞아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은 제 학벌과 배경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날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회사 후배인데 대학원까지 나왔고 집안도 좋아요. 수진, 그 여자였구나. 제가 봤던 그 메시지의 주인공.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저는 뭐였어요? 준호 씨 성공의 디딤돌이었어요? 이용만 당한 거예요? 이용은 무슨. 당신도 편하게 살았잖아요. 내 월급으로.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일했고 돈을 벌었는데 마치 제가 기생충처럼 살았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시댁 식구들은 계속 저를 몰아세웠어요. 빨리 서명해. 우리 준호 인생 망치지 말고. 고졸 주제에 시집이나마 잘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하겠어.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어.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쓰는데 10분도 넘게 걸렸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 5년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결혼할 때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박스에 담으며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짐을 싸던 5년 전에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혼이 제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줄은. 친구 수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영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울에서 계속 연락하며 지내던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수영아, 나 이혼했어. 뭐? 지연아,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집? 아니, 이제 내 집이 아니지. 나갈 곳이 없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마. 30분 후 수영이가 달려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죠. 이 나쁜 새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영이는 제 짐을 함께 챙겨주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영이 집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뭐가 부족했던 걸까? 왜 나는 버림받은 걸까? 부족한 거 없어.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잘못한 거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자존감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방황했습니다. 회사는 휴직계를 냈고 수영이 집에 얹혀 살면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일어나. 너 이러다가 정말 폐인돼. 미안해. 내가 폐만 끼쳐서. 폐 끼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게 너무 속상해. 그 나쁜 놈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복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복수?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서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어? 그놈이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수영이의 말에 뭔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반드시 일어서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재기 계획. 첫 번째 목표 경제적 독립. 두 번째 목표 오퍼상 경영권 인수. 세 번째 목표 준호보다 더 성공하기. 막연한 계획이었지만 적어놓고 보니 뭔가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사장님은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요.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저는 천천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죠. 일에 몰두하면 아픈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제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일하면서 저는 오퍼상 업계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새로운 트렌드.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경영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수영이는 제 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지연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좋아, 이거야. 응, 나 이제 정말 일어설 거야. 그리고 준호를 후회하게 만들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회사를 제가 인수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수? 갑자기 왜? 사장님께서 은퇴를 고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연 씨, 오퍼상 인수에는 큰 자금이 필요해요.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금 마련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 투자자 찾기, 정부 지원 사업, 가능한 모든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여성 창업자를 위한 특별 대출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시장 분석, 재무 계획,
성장 전략을 정리했어요. 회사에서 5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완성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심사역 앞에서 제 계획을 설명할 때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안정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심사역은 묵묵히 제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김지연 씨,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부족하네요. 제가 가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 수익도 보증하겠습니다. 결국 심사는 통과했어요.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인수 협상을 시작했을 때 사장님은 놀라워하셨어요. 지연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니. 저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저는 오퍼상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회사 이름판을 바꾸는 날, 저는 새 이름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김지연 대표,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대표가 된 첫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대표를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남자 직원들의 시선에서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여자가 대표라니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들은 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중요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특히 문제는 이 과장이었어요. 40대 남성으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고참이었죠. 그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대표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표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니까 제가 처리하죠. 대표님이 하시기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했죠. 어느 날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준비해서 갔어요. 하지만 이 과장은 미팅 중간에 끼어들어 제 말을 끊고 자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거래처 담당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장님,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앉아 계세요. 단호한 목소리에 이 과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거래도 성사시켰습니다. 미팅 후 회사로 돌아와 이 과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이 과장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를 무시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회사 앞에서 그러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주요 거래처 중 하나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 그냥 회사 사정상 이상했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같은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려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씨, 아니,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무역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무역이요? 준호의 회사였습니다. 우리랑 거래하면 대한무역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로서는 대한무역이 더 큰 거래처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준호가 저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철저하게 저를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어.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곳들을 찾아내서 그곳들과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작은 업체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발품을 팔며 찾아갔어요. 새벽같이 출발해서 지방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미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지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처음에는 거절당하기도 많이 했어요. 대한무역이랑 경쟁하려고 무리야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력했고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제법 괜찮은 거래처 몇 곳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지시를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계속 저를 방해했습니다. 새로 확보한 거래처에도 압력을 넣었고 심지어 제 회사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얼마나 비겁한 거야. 어느 날 이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대한무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스카우트 제안을 했어요. 그렇군요.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안 갑니다. 네. 대표님, 처음에는 여자 대표라고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몇 달간 지켜보니 대표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겁하게 방해하는 대한무역보다 여기가 더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직원들과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화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어요. 이제는 준호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기반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준호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할 때야. 저는 준호의 회사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래처와 일하는지, 어떤 품목을 주로 다루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밤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짰어요. 수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할라.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복수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야. 준호가 나를 계속 방해하는 한 나는 공격할 수밖에 없어. 조사 결과 준호의 회사는 몇 개의 대형 거래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 거래처 중 하나라도 잃으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거래처들을 타겟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형 거래처들은 이미 대한무역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새로운 업체로 바꿀 이유가 없었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차별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한무역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24시간 고객 지원,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작은 회사이기에 가능한 기민한 서비스들이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낮췄습니다. 이유는 줄어들지만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무역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선진상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 대표님,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미팅 날 저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갔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샘플,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진상사 구매팀장님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어주셨어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대한무역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혹시 김준호 부장님 아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업무적으로는 경쟁 관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무역 서비스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대형 업체다 보니 저희 같은 중소거래처는 좀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는 모든 거래처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규모가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겠습니다. 그 말이 통했는지 일주일 후 선진상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범적으로 일부 물량을 맡겨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성과를 얻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어요. 업계는 좁았고 곧 준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어요. 지연 씨,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선진상사 거래건 말입니다. 제 거래처에 손대지 마세요. 제 거래처가 아니라 선진상사의 선택이었어요. 준호 씨가 제 거래처를 방해했던 것처럼요. 경고합니다. 계속 이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일이나 잘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희열이었습니다. 내가 준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2년 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호,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선진상사와의 거래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만족했고 물량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대한무역과의 거래를 완전히 저희 쪽으로 옮겼죠. 이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거래처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서비스가 정말 좋다면서요? 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늘렸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이사한 날 새 사무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멀리 왔어. 하지만 준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을 대폭 낮춰서 저희 거래처들을 다시 빼앗으려 했고 저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죠. 김지연 대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회사는 곧 망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거래해본 업체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의 비겁함이 드러났죠. 대한무역,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네요. 그러게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준호의 평판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계 모임에서 준호와 마주쳤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죠. 준호는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씨, 준호 씨. 짧은 인사 후 우리는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모임 내내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모임이 끝난 후 준호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말 있으세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잘 지내는 것 같네요. 네, 덕분에요. 지연 씨,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서로 손해잖아요.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준호 씨가 저를 방해했잖아요. 그건 사업이니까요. 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배우자를 망하게 하려는 게 정당한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뭐라고요? 지연 씨와 이혼한 것, 어머니 말씀을 들은 것.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후회한다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제 안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허무함. 안 됩니다. 지연 씨, 준호 씨,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제가 아니에요. 준호 씨 뒤에서 헌신만 하던 그 여자가 아니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더 후회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놓쳤는지. 그건 준호 씨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준호와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업계 최대 거래처인 한국무역상사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기존에는 대한무역과 다른 대형 업체 두 곳이 나눠서 맡고 있었는데 새로 재편한다는 거였죠.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국무역상사 입찰에 참여합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세요. 대표님, 하지만 우리 회사 규모로 한국무역상사를 상대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요. 한 달간 저희는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견적서, 서비스 제안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입찰 당일 회의실에는 여러 업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무역도 있었고 준호도 보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의연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표 순서가 왔어요. 저는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퍼의 김지연 대표입니다. 4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강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그렇기에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4시간 대응 시스템,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귀사는 규모가 작은데 대량 물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미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고 필요시 즉각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준비한 만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김지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한국무역상사의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회식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성과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처음 대표님 보고 여자가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훌륭한 리더예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한국무역상사 계약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준호의 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대한무역은 한국무역상사 계약을 이루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졌죠. 한 달 후 준호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는 부장에서 다시 팀장으로 강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허무함도 있었죠. 복수를 했네.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건가?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3년 전에 10배가 되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수영이가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지연아,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준호 그 자식, 이제 후회하겠다? 아마도. 하지만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어?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 준호한테 복수하고 싶었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건 준호 때문이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내 힘으로 살고 싶었던 거지. 수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내가 대단한 건 복수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 씨, 나예요. 네, 어머님.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의외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며? 네, 덕분에요. 미안하다. 그때 너무 심했어. 예상치 못한 사과였어요. 준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회사도 어렵고 그 아이가 너한테 한 짓들이 후회된다고 매일 말해. 그렇군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어머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도 이제 달라졌구나. 네.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고졸이지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증명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가 틀렸어. 학벌이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었어. 헤어지면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지연아. 정말 미안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저는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되어 있었어요. 여성 경영인 모임에도 참여하고 후배 여성 창업가들에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성 창업가를 위한 세미나에서 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죠. 강연장에 섰을 때 수많은 여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퍼 김지연 대표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졸로 시작한 것, 결혼 생활의 어려움, 이혼의 아픔, 그리고 재기의 과정.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결혼도, 자존감도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물었어요. 복수에 성공해서 기쁘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은 거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깎아내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저도 상고 출신이에요. 학벌 때문에 많이 무시당했는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 내 상처가,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준호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제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 나 자신, 내 가치, 그리고 내 미래를.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일어섰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 길을.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하게 어둠 속에서도 자기 빛을 내는 별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사람. 그것이 제 진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지연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연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